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자 인터뷰를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적폐청산을 하겠다. 자,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적폐청산 이런 것을 내세워서 보수 정권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죠. 수사를 벌이고 그 가운데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있었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있었죠. 그리고 신적폐를 쌓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하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탄압을 받아서 결국은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자, 문재인 정권이 쌓은 신적폐 이것도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자, 8면 기사 보시면은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윤석열인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물어보자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적폐청산해야지. 대장동 사건도 재수사해야 돼. 자, 이 적폐, 진보 진영이 쌓아온 적폐들이죠.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5년 동안 일어난 신적폐, 새로운 적폐들, 조국, 윤미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상당히 많습니다. 월성 원전. 자, 이 신적폐를 청산하겠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집권 시에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서 보복 수사를 할 거란 우려가 있는데, 자, 측근 검사. 그때 추미애 장관과 1년 동안 전쟁을 벌였을 때, 추미애 사단, 윤석열 사단,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중에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지금 몇 차례 자천을 당한.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 답변. 그러니까 질문은 집권 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 보복 수사를 할 거란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니 답변을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자, 여기서는 A 검사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건가. 한동훈이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봐서 서울중앙지검장 시키면 안 된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거의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이다. 한동훈은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이다. 현 정권에서. 그리고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 온 사람이 나중에 정부 중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자, 문재인 정권에서 독립운동처럼 일을 해온 사람이고, 그래서 고초도 겪었는데, 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사람을 중요 자리에 앉히는 게 왜 안 되느냐. 그 문재인 정권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한 건데,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 윤석열의 답변이 이겁니다. 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현 정부에서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게 보복이냐?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현 정부에서 이 어떤 보수 정권에 대해서 수사한 거는 그러면 헌법 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의 지금 정부의 비리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건 보복이냐? 그게 아니다.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거다. 그때 정부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건데, 그러니 대통령이 관여는 하지 않고 검찰 시스템에 따라 하는 건데, 당연히 이 전 정권 적폐가 있으면 청산은 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검찰 시스템에서 할 거다. 이 이야기죠. 결국 그것은 정권의 의지가 작용을 하니까 다음 정권에서 신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을 벌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대장동 사건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보나?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재수사가 되지 않겠나?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수사한다면 유동규 씨가 다 했다고 볼 거냐? 권한을 가진 사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인데,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이 대장동 사건을 재수사를 한다. 이재명이 몸통인 걸 밝혀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면 집권 시에 어떤 기자들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홧김에 한 얘기일 거다.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꼭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서 이 적폐 수사를 신적폐, 문재인 적폐 이 수사를 맡길 거다. 꼭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을 왜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러면 한동훈이 이 정권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다음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그럼 그대로 놔둘 거냐. 굳이 한동훈뿐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윤석열 사단 뭐 그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신적폐 청산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대장동 사건도 재수사해서 몸통을 밝혀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 지금부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 변수는 안철수의 거침이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최근에는 계속 이재명과 안철수 단일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일면톱 기사는 윤석열과의 인터뷰 일면톱 내용은 단일화 문제입니다. 단일화 서로 신뢰하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화끈하게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단일화 추진위원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협상 뭐 벌이고 양쪽 실무자들 협상 벌이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윤석열하고 안철수가 만나서 한 10분 동안 커피타임 가지면 바로 단일화 끄집어낼 수 있다. 상당히 자신감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어떤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일화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밑으로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지난한 협상이라면 할 생각이 없지만 정치인끼리 서로 믿는다면 단 10분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화통한 단일화죠. 단일화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협상은 난 안 한다. 하게 되면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오픈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면 진행이 되겠느냐. 다만 지금 공동정부 구상 이런 게 나오죠. DJP 방식.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 바로 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철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주말이라도 정말 만나서 10분 동안 만나든 1시간을 만나든 커피타임을 하든 단판을 지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동 성명도 계속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야권 단일화 교착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단일화하라. 이렇게 지금 집단 성명을 오늘 내일 계속 낼 예정입니다. 이 집단 성명에는 기존의 보수 시민사회단체뿐이 아니고 진보 쪽이었는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쪽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라, 정권 교체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한 동료가 되겠죠. 안철수 후보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철수는 어제 가능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지금 나올 수 있겠느냐.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여지를 남겨두긴 한 것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이 부분은 아마 이준석 대표 이준석이 계속 안철수와의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단일화에 초를 치는 그런 분위기를 은근히 비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클럽 토론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보면 지난 설 연휴 무렵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단일화에 대해서 잘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일제히 촉구하고 있는데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김진욱 변호사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죠. 진보 성향입니다. 그리고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386 운동권 함운경 씨 등 시민사회 인사 100명이 오늘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권 정당과 후보들이 연합해달라는 취지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진보 계층에서 이런 선언문이 나오는 것이죠. 또 보수 중도 진영에서도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박상정 전 민주화운동 기념사 비서장, 김진현 전 가기처 장관, 장기표 신무명정책연구원 대표가 또 내일 국회에서 양쪽 후보, 윤석열, 안석열 후보 양측에 국민의 명령인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상당히 압박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압박은 두 후보에게 또 명분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의도에 계문서가 놔둔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추진을 하려는 그런 기류가 보인다. 또 여의도에 나는 계문서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친문 핵심에서 현재 진보 정권의 핵심에서 아예 이재명 대신 안철수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뭐 그렇게 후보 교체까지는 아닙니다. 후보 교체까지는 아닌데 이재명과 안철수의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재명이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이죠. 자, 일단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도 공략에 나선 이재명이 윤여준과 회동을 했다. 여당은 안철수 연대론을 띄운다. 이재명은 윤여준과 회동을 하고 그 전에 김종인, 이상돈 이렇게 만났죠. 그리고 이 민주당, 여당에서는 안철수와의 연대론을 띄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소개를 드리죠. 일단 기사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김종인, 이상돈 이어 중도 보수를 만났다. 중도 보수. 그리고 여당은 연대론을 불지펴서 윤석열을 견제한다. 자, 이재명, 안철수 연대설 이것이 정치권 돌발하도록 등장을 했다. 이 통합정부 이 구상을 밝혔죠. 이재명이 통합정부 지금 다 끌어모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정부 구상을 밝힌 이재명이 최근에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등 중도 보수 성향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다. 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꺼진 불이 아니다.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재명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와 만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단순하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정책 연합 내지는 각자 끝까지 완주하면서 협력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또 단일화도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같은 뜻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통합정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보수 쪽에서도 뭐 오랫동안 뭐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떤 정치에 참견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뭐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보수만은 아닙니다. 보수 진보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보면은 보수 쪽의 일부를 좀 끌어들이는 외연 확장 이런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 사람 다 안철수의 초기 멘토였습니다. 10년 전에 안철수 바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안철수의 멘토다 하고 자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때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털어졌죠. 윤여준 같은 경우는 그때 10년 전에 기자가 안철수에게 윤여준이 멘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윤여준의 멘토라면 그런 멘토는 뭐 200명이나 된다, 300명이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윤여준이 완전히 털어졌죠. 그 다음에 계속 안철수를 공격을 합니다. 김종인도 마찬가지, 이상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은 최근에 뭐 안철수에 대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고, 이상돈은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종친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막 했습니다. 윤여준은 안철수는 눈앞의 이해덕실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안철수와 연대를 한다고 하면서 왜 안철수와 아주 척을 지고 있는 사람들만 딱딱 골라서 만났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왜 그런지.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안철수와 연대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냥 안철수와 윤석열이 그냥 합치는 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하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관계를 쓰는 거죠. 이관계. 그렇게 그런 작전을 구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철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이 세 사람은 정치권에서 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큰 장이 있었는데 어디 뭐 김종인은 윤석열 쪽에 갔다가 와서 지금 별로 할 일이 없고, 이상돈, 윤여준 전에처럼 뭐 정치 평론한다고 대선 평론한다고 이렇게 초청하는 데도 없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윤석열, 안철수가 합치는 경우에 대비해서 김빼기를 하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의미를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되는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공격수로 이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은 그거는 어째 서로 성향도 맞지 않는데 잘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초치는 역할, 그 역할을 이 세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골라서 맡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과 안철수 연대에 대비해서 안철수의 천적들을 우군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입장에서 우군으로 만들어서 이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키겠다. 그런 전략이 깔려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윤여준, 이상돈, 김종인을 만나면서 안철수의 천적들을 만나면서 안철수와 단일화할 수 있다. 이 말이 설명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몸이 달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안철수와 연대론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달싹 안 하기 때문인데, 지금 부인 김혜경 씨 리스크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자, 김혜경 리스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새로 나온 김혜경 리스크는 워낙 많다 보니 꼽아내기도 그런데, 오늘 나온 것 중에는 눈에 띄는 건 이런 거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채용한 5급 공무원이 있었죠. 배소연 씨. 배소연 씨가 경기도청에 재직할 때 그때 도청 공무원들이 배소연이라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총무과에 있었던가 그렇죠. 그런데 없는 사람을 5급 사무관 직위를 줘서 공인도 아닌
김혜경 씨 잔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고 낭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있죠. 자, 그러니 본인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재직할 때 출근은 안 하고 김혜경 씨 시중만 든다는 그런 소문이 막 나니 7급, 막 심부름 시키는 7급 A씨라고 계속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죠. 남성입니다. 7급 그 A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 방 사무실에 불 좀 켜놔라. 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방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기도청 안에. 거기 불이 꺼져 있겠죠. 사람이 출근 안 했으니. 그 불 좀 켜놔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텔레그램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정상 출근한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지시도 합니다. 혹시 내 방 근처에 기자로 보이는 애가 좀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자의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을 합니다. 아마 본인을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던 기자겠죠. 그러니 이 기자가 지금도 내가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취재하는지 아닌지 좀 파악해라. 이런 지시까지 내립니다. 자, 그래서 아직 터질 게 더 많겠죠. 이 7급 이 녹취록을 계속 공개한 텔레그램을 공개하는 녹취록 텔레그램을 공개하는 7급 비서가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다 한 건데 아직도 뭐가 계속 터질 겁니다. 자, 그래서 김혜경 리스커 처음에는 애써 무시했죠.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얼토당토하는 논리로 막 대응을 했던 민주당 사람들인데 지금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니 발등에 불도 떨어졌겠죠. 자, 한국일보 사면기사 보시면은 여당 김혜경 엄호하다가 실언을 쏟아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죠. 뒤늦게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엄호한다고 방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이제 깨닫고 좀 김혜경 씨 관련 실도 너무 치지 마. 이렇게 자제해. 이렇게 자제령을 내렸다는 이야기죠. 대응하는 방식, 김혜경 의혹에 대응하는 방식 세 가지인데, 자, 무리한 감싸기. 두 번째, 메신저 공격. 세 번째, 팩트 혼선 유발하기. 자, 무리한 감싸기 대표적인 인물은 송영길 대표입니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혜경 씨 약 대리 처방 수령 의혹을 놓고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다. 야, 아플 때 비서가 약 사다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김혜경 씨 약 대리 처방은 불법입니다. 여성 호르몬제는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의약품인데 그걸 대리 처방을 받아서 사가서 의료법 위반인데 이 송영길은 그냥 일반 감기약, 뭐 기침약, 처방전 없을 때 살 수 있는 거 이걸 비싸게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불법으로 비싸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 하나 무리한 감싸기. 두 번째는 메신저 공격.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 7급 이 제보자 배모 씨와 막 통화를 한 그 제보자 7급 제보자를 공격을 합니다.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스마트폰 메신저의 대화를 캡처한 것은 의도적이다. 이래서 정치 공작을 하는 것, 그런 분위기를 비쳤죠. 자, 메신저,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 자, 그런데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7시간 동안 몰래 녹음하고 그것을 방송국에 다 보내고 심지어 공중파까지 보낸 그 부분은 어떻게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팩트 혼선 유발. 김병욱 직능본부장이 이야기했는데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기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가정사정을 본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이야기합니다. 소고기는 업무용으로 구입했고 도지사 공간 3층 집무실 냉장고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A씨 그리고 배소연 씨 통화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 자택인 경기 성남 분당구 순회동으로 소고기를 배달했다. 자택에 배달한 건데 성남에 있는 분당에 있는 거기에다 배달한 건데 수원에 있는 공간 3층 집무실 냉장고에 있었다. 소고기가 혼자 날아갔습니까? 그리고 이 김문수 지사 시절에 그 비서관을 했던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이 도지사 공간에는 3층이 없답니다. 2층까지 본이 없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자,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막 시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김혜경 씨 의혹 관련 논란을 일으키길 바라는 자제해달라. 자,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6월 9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